왜 이제 부모님이 일관되지 않은 양육을 할 때 어떨 땐 이제 잘해주기도 하고 똑같이 했는데 막 무시하기도 하고 아이가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엄마가 나를 좋아할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감정 표현이 좀 더 극단적이고 타인의 관심을 좀 잡으려고 하고 타인을 못 떠나게 하고 이런 대인관계 패턴이 성인이 돼서도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를 했었죠. 두 분은 이제 스스로의 어떤 관계 맺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많이 했었죠. 네, 특히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그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이제 그 보는 친구들이었잖아요. 되게 좀 끈끈했었는데 대학교 오니까 뭔가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다가가기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좀 감정들이 들면서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나도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존재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던 학생 때 좀 많이 했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친구도 나를 친하게, 가깝게 혹은 중요하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을 것인가. 그게 항상 좀 고민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대인관계의 문제다 라고 할 정도로 진료실에서도 뭐 다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듣는데 근데 어쨌든 보면 대인관계에 반복되는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반복이 되는, 근간이 되는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애착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애착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애착 유형에는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애착이라고 하면 그거 오은영 선생님이 애들 볼 때 하는 그 애기들 대상 얘기 아닌가? 맞아요. 그걸 왜 지금 성인인 내가 봐야 되나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어릴 때 만들어진 애착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자신만의 애착 유형이 있다. 그거 지금까지 모르시고 살아오셨으면은 오늘 꼭 보면서 나는 뭘까?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 혹은 나랑 이해 안 되던 그 사람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유아기에 아이가 이제 양육자, 이제 주로 부모가 되겠죠. 이 부모에게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 혹은 신뢰감 이런 것들을 이제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 볼비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고안된 개념인데요. 볼비는 이 애착이라는 게 아이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애착을 맺기 위해서 애착 행동이라는 것들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냥 개념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데 이제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원숭이 가지고 실험했을 때 새끼 원숭이한테 옆에 철원숭이 이제 엄마 원숭이는 없고 철원숭이 2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따뜻하게 털이나 담요로 돼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그냥 철인데 우유병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새끼 원숭이가 따뜻한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우유가 아니라. 그만큼 애착이란 게 생존에 있어서 먹는 것보다도 아기들에게는 더 필수적이라고 느낀다. 네, 그 정도로 애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거는 결국엔 아이가 양육자를 찾는 어떤 애착 행동을 했을 때 양육자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일관되게 반응을 잘 하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자지러지듯 울었을 때 양육자가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이를 달래주려고 한다면은 이 애착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세상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안전한 곳이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게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갖는 혹은 나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비가 고안한 애착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에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학자의 실험을 통해서 구체화가 됐습니다. 이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것을 고안을 했는데요. 이 실험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가지고서 애착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가지 애착 유형을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인지를 저희가 인형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놀잇감이 있는 이제 실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처음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입실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입실을 하죠. 그리고 아이는 놀잇감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과정에서 아이가 낯선 공간 안에서 얼어붙어 있는지 혹은 비교적 편안하게 이 환경들을 탐색을 하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흥분해가지고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놀잇감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가까이 다가가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놀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보통 이때 엄마는 옆에서 이 아이가 노는 모습들을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낯선 사람, 치료자죠. 의사예요. 네, 네. 오동원 선생님. 네, 이 치료자가 실험실에 입실을 하게 돼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아이가 이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적으로 또 정보를 얻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낯선 사람과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는 이 상황에서 엄마가 이 실험실을 떠납니다. 말 없이. 말 없이. 네. 아이한테 나간다는 얘기 없이 조용히 떠나요. 아이는 처음에 이제 놀이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러다가 좀 있다 엄마 어디 갔지? 하고 이제 주변을 둘러봐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렇게 둘러보면서 엄마를 찾죠. 이때 아이가 보이는 반응, 이 반응이 애착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엄마가 다시 들어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아이는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엄마에게 다가가가지고 안기는 아이가 있겠고, 어떤 아이들은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고, 신경도 안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엄마를 힐끗 보고 그대로 돌아서가지고 본인이 하던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애착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럼 가장 흔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네. 가장 흔한 유형은 이제 안정 애착이죠. 네. 70%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죠. 네, 60, 70% 정도가 이제 안정 애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엄마와 아이 간의 어떤 신뢰관계, 유대관계가 단단한 예,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방을 떠나게 되면은 일단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당황을 해요. 보통 엄마는 내 옆을 그렇게 잘 떠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디 갔지? 하고 이제 찾게 되죠. 네. 그리고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불안한 게 당연하죠. 낯선 네. 사람이 있으니까. 네. 잠깐 올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낯선 장소고. 네. 그리고 뭐 여기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혹시 엄마 못 봤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네. 그랬을 때 엄마는 곧 오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금방 진정이 됩니다. 네. 혹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금방 조절이 돼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엄마는 언젠가 내 옆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안정적인 대상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왔었으니까. 네, 엄마는 언제나 왔었으니까 이번에도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 상황에서 엄마가 돌아옵니다. 이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엄마 하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네.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어디 갔었어? 왜 말도 없이 나갔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엄마한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는 뭐 돌아올 사람이었고 결국 돌아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놀러? 네, 이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시 본인만의 세상을 탐색하러 떠납니다. 네, 놀잇감에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안정 애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이런 안정형 애착을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엄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이런 양육자가 일관되게 반응을 해줬을 때 이런 안정형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이 엄마와의 관계가 기본인데 여기서 안정적이었으니까 이 낯선 사람도 사실 자기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선 세상은 따뜻한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엄마가 또다시 떠납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가 놀다가 엄마가 떠났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죠. 그런데 첫 번째 유형과 다르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네, 음. 굉장히 대면대면합니다. 저 기억나요. 네, 네, 네. 그냥 뭐 흘끗 뭐 본 다음에 다시 본인이 하던 것들로 돌아오게 되죠. 네. 딱히 낯선 사람도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아요. 음. 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다던가 이런 모습도 크게 없고, 뭐 그렇다고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모습도 없고, 그냥 이 공간에 본인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오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이때 아이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별로 신경 안 쓰죠. 네. 그렇죠. 그냥 왔나 정도. 음. 네. 크게 감정적인 반응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떨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뭐 엄마라는 사람이 왔건 말건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엄마들은 좀 서운해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봐도 반가워하는 것도 없고 대면대면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네, 그렇지만 아이는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놀잇감에만 집중을 합니다. 네,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머니 혹은 양육자가 네. 기본적으로 좀 차갑게 대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이미 어릴 때 수많은 도움 요청을 했었는데 회신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 도와주는 존재다. 맞아요. 네. 도움을 요청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야. 라면서 체념을 한 거죠. 또 혹은 이제 양육자가 지나치게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네, 아이가 어떤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그걸 들어주는 적이 없거든요. 엄마는 본인만의 기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도 어차피 돌아오는 답은 똑같아요. 노라는 대답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어차피 엄마는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별로 그렇게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 앞길은 내가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딱히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됐으니까 요 관계에서도 네, 역시 그러리라 믿고 네,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이런 유형입니다. 엄마가 이제 또 나갑니다. 아이는 놀다가 이 공간 안에 양육자는 없고 낯선 사람과 본인만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네, 울고 불고 엄마 어디 갔어? 네, 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엄마를 찾아요. 네, 대성통곡. 들어눕기도 하고. 대성통곡하고 정말 드러눕기도 하고, 네, 벽에 머리 박고. 네, 심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죠.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그냥. 네, 엄마, 빨리 와. 네, 어디 갔어? 하면서 이제 굉장히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네. 이 낯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네, 낯선 사람은 좀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막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피해서 한 구석에 있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울면서 엄마를 찾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보면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이는 그렇다고 느끼는 거고. 네. 그리고 엄마가 돌아와요. 네. 이제 아이는 엄마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여기서도 이미 울고 있어요. 네. 엉엉 울면서 엄마 어디 갔어 하면서 막 엄마 끌어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막 아예 때리면서 뭐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들은 엄마에게 이렇게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놀이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저기로 안 가는 거죠, 이제. 네. 네, 아무리 더 이상- 달래주고 다시 네. 가서 놀자 해도 그렇죠. 네, 안 되는 거죠. 네, 옆으로 다가와서 땡땡아 우리 같이 놀자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그게 좀 무한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좀 경험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네. 여기서 이제 종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유형은 이제 부모가 있어도 사실 안정을 잘 못하고요. 음,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원하는 그런 유형이 이 집착형 애착이에요. 네, 왜 이제 부모님이 일관되지 않은 양육을 할 때, 어떨 땐 이제 잘해주기도 하고, 똑같이 했는데 막 무시하기도 하고, 좀 일관되지 않았을 때 아이가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엄마가 나를 좋아할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혹시 떠나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관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를 붙잡기 위해서 보통 선택하는 방법이 감정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방식들을 택하게 됩니다.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막 자지러지게 운다든지 뭐 들어 누워서 때를 쓴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감정 표현이 좀 더 극단적이고 크고 그런 걸로 타인의 관심을 좀 잡으려고 하고 타인을 못 떠나게 하고 이런 대인관계 패턴이 성인이 돼서도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불안해하고. 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이라는 곳은 변덕스러운 곳이에요. 네. 언젠가는 뭐 나를 좀 도와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급변해가지고 차갑게 대하고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은 그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네.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겠지라는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자라나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그런 성인이 되기가 쉽죠. 내 존재 자체 때문에 혹은 내가 안 예뻐서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서 답을 찾는 경우들이 많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엄마가 역시나 또 실험실을 떠납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없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아이는 좀 기묘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당황한 듯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냥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갑자기 벽 한 구석으로 다가가가지고 벽에 머리를 박고 숨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과하게 친밀한 애 본 적 있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마치 엄마를 대체한 누군가가 나타났다라는 듯이 치료자한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안기는 경계 없이. 저 행동을 진짜 하는. 잊히지가 않는데 저는 그냥 그날 참관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너무 친하게 막 이래가지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전문직이고 되게 바빠가지고 이제 시터 이모님이 아이를 보셨는데 단기간에 6명인가를 계속 바꿨어. 그랬더니 아이가 혼란형 애착이 생겼는데 부모님들은 자폐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서로가 자기들과 애착이 맺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왔는데 저한테는 완전 안기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교수님께서 얘는 그쪽 자폐 쪽이 아니라 애착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 유형은 일관된 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좀 극단적인 여러 타입의 모습들이 섞여서 혼재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돌아와도 마찬가지예요. 네, 엄마를 보지만 역시나 얼어붙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숨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유형은 이제 혼란형 애착이라는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혼란형 애착은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가 어떤 학대에 가까운 행동들을 했을 때 아이에게 혹은 극단적인 방임을 했을 때 이럴 때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착 형성이 부모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물론 사실이기도 한데 근데 전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기질이 차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크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나의 기질과 부모님과의 주 양육자의 어떤 관계가 나의 애착이 이렇게 형성했구나 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나의 친구, 직장 동료, 뭐 연인, 새로운 가족, 뭐 배우자,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게 어느 정도씩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료실에 온 분들을 보면 저희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 각각 다르죠. 맞습니다. 네. 진료실에서는 사실 불안형 애착을 제일 좀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회피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뭔가 타인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치료자에게도 도움을 받을 거란 생각 자체를 잘 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불안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그나마 그런 욕구가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병원을 좀 잘 찾아오시는 것 같고, 불안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회피형 애착을 만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불안해서 저희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 두 조합이 만났을 때 상당히 또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금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맞춤으로써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만들어진 애착이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재밌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꼭 찾아주세요.